저는 정옥입니다. 올해 68, 아니 78. 이 나이가 되니 숫자도 헷갈리고 어제 일도 가물가물한데 이상하게 50년 전 일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 땅 문서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1973년 봄이었어요. 저는 25, 남편 민수는 27. 우리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였습니다. 당시 남편은 동네 철물점에서 일했고 저는 남의 집 빨래와 청소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어요.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며 말했어요. 옥순아, 우리 땅 하나 살까?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땅? 무슨 돈으로? 남편은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3년 동안 몰래 모은 거야. 180만 원. 당시 180만 원이면 작은 집 한 채 살 수 있는 큰 돈이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집을 사고 싶었지만 남편 생각은 달랐습니다. 집은 언젠가 낡아. 하지만 땅은 절대 안 없어져.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주자.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산골짜기 4,500평. 일주일 후 우리는 동네 이장 박씨 어르신을 따라 차로 1시간 거리의 산골짜기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올라가자 넓은 평지가 나타났어요. 여기가 4,500평이요. 이장님이 손으로 가리킨 곳은 자풀이 무성한 빈터였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여기 나중에 개발되나요?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안에 이 근처로 도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땅값이 10배는 뛸 겁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10배면 1,800만 원? 그건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즉시 결정했어요. 삽니다. 나무 상자 속 땅 문서. 일주일 후 이장님이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땅 문서 가져왔습니다. 손에 든 건 두툼한 봉투였어요. 남편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본, 소유권 이전 확인서. 남편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이제 우리 땅이네. 그날 밤 남편은 동네 목공소에서 특별 제작한 나무 상자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튼튼한 오동나무 상자였어요. 이 안에 땅 문서를 보관하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남편은 그렇게 말하며 서류를 정성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아이들이 태어나고 그로부터 1년 후 첫째 아들 현우가 태어났습니다. 2년 후엔 둘째 아들 세진, 4년 후엔 딸 다연. 우리 부부는 새 아이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은 여전히 철물점에서 일했고 저는 애들 키우며 틈틈이 품팔이를 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어요. 가끔 밤이 되면 남편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너희 아빠가 너희한테 큰 땅을 물려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아빠, 그 땅 얼마나 커요? 4,500평이야. 축구장보다 크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와하고 감탄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과 아이들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에게는 꿈이 있었으니까요. 1974년 여름, 제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철물점에서 사고가 났어요. 무거운 철판이 떨어지면서 남편의 다리를 덮쳤습니다. 부인, 빨리 오세요. 주인 아저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아이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저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다행히 남편은 살았지만 한쪽 다리를 쓸 수 없게 됐어요. 병원비와 생계, 입원비만 50만 원. 당시 우리 집 1년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어요. 친척들께 빌리고 이웃들께 손 벌리고 있는 물건 다 팔아도 모자랐습니다. 그때 동네 이장님이 찾아왔어요. 부인, 큰일 났소. 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땅 말이요. 개발이 무산됐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땅값은요? 반토막도 안 될 거요. 지금 팔아봤자 50만 원도 힘들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180만 원 주고 산 땅이 50만 원. 남편의 결심. 병원에서 퇴원한 남편에게 저는 이장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옥순아, 그 땅 안 팔 거야. 여보, 지금 팔면 손해야. 10년, 20년 기다리면 언젠가 오를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해서라도 애들한테 그 땅은 물려주자.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진짜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세월, 남편은 다리를 절며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했어요. 파출부, 심부름, 자빌. 저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종종 배고파서 울었고 겨울엔 난방도 제대로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땅만큼은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이 땅이 있으면 애들이 나중에 배고프게 살지 않을 거야.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1995년 겨울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오래된 다리 부상의 후유증. 병원에 실려간 남편은 일주일 만에 의식을 잃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아득했어요. 남편이 깨어난 건 이틀 후였습니다. 가까스로 눈을 뜬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옥순아, 여보 말하지 마요. 힘 빼지 말고. 하지만 남편은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땅 문서. 알아요. 안방 장롱에 있어요. 절대 팔지 마. 남편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애들끼리 나중에 나눠주고. 알았어요, 여보. 알았으니까 제발 우리 가족 끝까지 사이좋게
그게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거뒀어요. 47의 나이로 혼자가 됐나 장례를 치르고 저는 완전히 혼자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요. 첫째 현우는 결혼해서 서울에, 둘째 세진은 사업한다며 부산에, 막내 다연만 근처에 살면서 가끔 찾아왔습니다. 저는 혼자 작은 집을 지키며 남편이 남긴 땅 문서를 고이 간직했어요. 가끔 꺼내서 보면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이 땅 때문에 당신 고생만 하다 갔네.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세월은 빠르게 흘러 저는 78이 됐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첫째 현우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뭐. 현우는 차 한 잔 마시더니 본론을 꺼냈어요. 엄마, 그 땅 말인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그 땅 이제 팔 때 됐어요. 뭐, 50년이 지났잖아요. 더 묵혀봤자 오를 것 같지도 않고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생활비라도 마련하셔야죠. 현우의 말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제 가슴은 아팠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알죠. 근데 엄마, 지금은 2023년이에요. 아버지 말씀이 50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도 엄마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요. 땅 팔면 요양원도 갈 수 있고.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아버지가 너희 셋이 나눠 가지라고 했어. 현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하셔야 해요. 일주일 후 둘째 세진이 찾아왔습니다. 형보다 더 초췌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왜, 무슨 일 있니? 세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사업 망했어요. 뭐? 빚이 3천만 원이에요.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하고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그 땅 제발 좀 팔아주세요. 제 목만이라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진아,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아버지와의 약속이야. 세진은 그날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명절에 모여도 아이들은 서로 눈도 안 마주쳤고 저를 보는 눈빛도 차가워졌습니다. 특히 현우와 세진은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막내 다연만 변함없이 저를 챙겼습니다. 엄마, 형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응, 엄마가 옳은 일 하시는 거예요. 다연의 말에 저는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2023년 가을, 추석을 앞두고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버지 뜻을 전하고 싶었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세 남매가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를 꺼냈어요. 50년 된 오동나무 상자. 손때가 묻어 윤이 나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며 거실 탁자 위에 상자를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너희한테 물려주려던 거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바로 4,500평 땅 문서야. 세 남매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서류를 보는 아이들. 현우가 제일 먼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와, 진짜 있었네. 세진도 고개를 들이밀며 서류를 봤습니다. 4,500평. 대박. 하지만 막내 다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듯 서류를 유심히 보았어요. 엄마, 왜? 이거 좀 이상한데요? 다연이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현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다연은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첫째, 인감도장이 너무 흐릿해요. 둘째, 도로명 주소가 없는 옛날 집원인데 글씨체가 너무 현대적이에요. 셋째, 서류 양식 자체가 1970년대 양식이랑 달라요.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다연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혹시 이 땅 지금도 엄마 명예 맞아요? 그럼, 그렇겠지.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연이 저를 모시고 구청 지적과로 갔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하지만 다연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구청에 도착해서 저희는 민원실로 향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러 왔는데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물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다연이 땅 문서에 적힌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경기도 연천군 설리면 전곡리 산 12-3번지요. 직원분이 컴퓨터로 검색하더니 잠시 후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이 땅 말이죠. 직원분이 화면을 돌려 저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땅, 지금 다른 분 소유인데요. 제 머리가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울렸습니다. 뭐라고요? 네, 소유자가 김영수 씨로 되어 있네요. 다연이 재빨리 물었어요. 그럼 원래 소유자는요? 1973년쯤에는요? 직원분이 다시 검색했습니다. 1973년에는 정민수 씨 소유였네요. 그게 제 남편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분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1974년 6월 15일에 매도되었다고 나오네요. 1974년 6월. 다연이 저를 쳐다봤어요. 저도 다연을 봤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바로 그 달이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가 직접 하신 건가요? 다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분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네, 매도인 본인이 직접 오셔서 처리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다연이 소리쳤습니다. 직원분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건 제가 여기 기록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다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때 이장님 아들, 아직 살아계신가요? 응, 마을에 계실 거야. 찾아가 봐요.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차를 타고 옛날 동네로 향했어요. 50년 전 그곳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지금은 작은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맞아? 응, 저기 저 집. 다연이 가리킨 곳은 낡은 기와집이었어요. 대문을 두드리자 70대쯤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혹시 박진수 씨? 네, 그런데요. 다연이 말했어요. 아버님이 옛날에 이장하셨죠?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땅 문서건으로 왔어요. 다연의 말에 박진수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들어오세요.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자 박진수는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다연이 다그쳤습니다. 박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야 했어요. 1974년 여름이었어요. 정민수 씨가 사고로 입원하셨을 때 박진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땅을 노렸어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박진수는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는 중개인이었고 그 땅 근처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개발이 무산됐다고 거짓말을 하고 정민수 씨가 입원해서 움직일 수 없을 때 땅 문서 원본을 훔쳤어요.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위조 문서를 만들어서 정민수 씨 집에 놔뒀어요. 그리고 원본으로 명의를 자기 친구한테 넘겼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문서는 가짜예요. 전부 가짜. 어이없는 50년. 제 인생이 눈앞에서 무너졌습니다. 50년. 남편이 그 땅을 위해 고생하고 저도 그 땅 하나 믿고 가난하게 살고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려 했던 그 모든 세월이 거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박진수는 바닥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었어요. 다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형들한테 말씀드려야 해요. 응, 제가 말할게요. 다연이 현우와 세진을 불렀어요. 형제들의 반응. 사흘 후 세 남매가 다시 모였습니다. 다연이 조사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현우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붉어졌고 세진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다연이 말을 맺었어요. 그 땅은 50년 전에 이미 사기로 넘어간 거고 우리가 가진 땅 문서는 가짜라는 거예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엄마, 왜 그러니? 엄마가 확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50년 동안 한 번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현우야, 우리 인생 망친 거 엄마 책임이에요. 땅 있다고
평생 우리한테 희망을 줘놓고 알고 보니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현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엄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대했는데, 엄마 때문에 제대로 된 유산도 못 받고 저는 그저 떨기만 했습니다. 세진도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저 지금 빚쟁이에요. 그 땅만 믿고 사업 크게 벌였어요. 근데 땅이 없다고요? 세진의 목소리는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 엄마가 망친 거예요. 세진아, 엄마도 몰랐어. 다연이 말했지만 세진은 듣지 않았어요. 몰랐다고 변명이 돼요? 50년이나 지났는데? 다연이 두 오빠를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오빠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엄마도 피해자라고요. 엄마도 속은 거예요. 하지만 현우는 비웃었어요. 피해자? 엄마가 제대로 확인만 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오빠들이 먼저 땅 팔자고 했잖아요. 땅이 진짜였으면 오빠들도 욕심부린 거예요. 다연의 말에 현우와 세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밤 아들들이 돌아가고 다연만 남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연에게만은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방으로 부른 딸, 다연아, 네 엄마, 엄마 방으로 잠깐 와줄래? 다연이 따라 들어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엄마가 평생 숨겨온 거야. 남편이 남긴 편지.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의 손글씨였습니다. 다연이 펼쳐서 읽기 시작했어요. 옥순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지. 사실은 나도 알고 있었어. 땅 문서가 가짜라는 걸. 1975년 봄, 박 이장이 술 취해서 실토했거든.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어. 하지만 옥순아, 나는 당신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어. 왜냐하면 당신이 알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애들이 알면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 땅이 진짜 있었다면 아마 현우와 세진이 서로 싸웠을 거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고, 누구 명의로 하냐고.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 건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나는 땅이 있다는 희망만 남겨두기로 했어. 그 희망이 있으면 우리 가족이 끝까지 함께 있을 것 같아서. 옥순아, 미안해. 당신을 속인 것 같아서. 하지만 믿어줘. 나는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랐어. 민수가 아버지의 선택. 편지를 다 읽은 다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구나. 저도 울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알면 가족이 무너질까봐 일부러 모른 척한 거야. 다연이 물었어요. 그럼 엄마는 언제부터 아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어. 그때부터 알았지.
그럼 왜 오빠들한테 말 안 하셨어요? 다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뜻을 지키고 싶었어. 진짜 땅이 없어도 땅이 있다는 희망만 있으면 너희 셋이 끝까지 가족으로 남을 줄 알았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땅이 없다는 걸 알자 아들들은 저를 원망했고 가족은 결국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현우와 세진은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텅 빈 집에 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땅이 있었으면 애들이 정말 싸웠을 거예요. 하지만 없어도 싸우네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다연이 매일 찾아와 밥을 차려줬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응. 숟가락을 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밥맛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국 쓰러졌습니다. 다연이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증이에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하시고요. 다연은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세요. 병원에서 일주일 입원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연이 저를 집까지 모셔다 주고 며칠 동안 간호해줬어요. 엄마, 이제 그만. 형들 생각하세요. 하지만 내 아들인데 형들은 엄마를 버렸어요. 이제 엄마도 형들 잊으세요. 다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다연의 고백. 어느 날 저녁 다연이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어요. 엄마, 이게 뭐니?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적금이에요.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있었어요. 잔액은 1,500만 원. 다연아, 이게 엄마 집 수리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생활비도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연아, 엄마, 저한테는 땅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엄마만 건강하시면 그게 제일 큰 유산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었어요. 돈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유산은 사랑이었습니다. 다연아, 네 엄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다연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동안 제가 지키려 했던 건 땅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이 사랑이었어야 했는데 2024년 가을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다연이 준 돈으로 집을 수리했고 다연이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어요. 현우와 세진은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다연을 통해 소식을 듣곤 해요. 엄마, 형들 잘 지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박진수.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어요. 정옥님께 50년 전 일로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진 땅 중 500평을
정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받아주십시오. 박진수 올림. 다연이 편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받으세요. 당연히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왜요? 오빠들한테라도 남겨줘야죠. 다연아.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제 알아. 땅이 있으면 사람들이 변한다는 걸. 오빠들도 땅 때문에 변했잖니. 엄마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어. 저는 답장을 썼습니다. 박진수 씨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땅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유산을 받았으니까요. 바로 제 딸 다연이요. 땅보다 귀한 건 사람이더군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정옥 올림. 2025년 봄. 저는 79이 됐습니다. 다연은 매주 찾아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가끔 다연의 아이들, 제 손주들도 함께 와서 집안이 시끌벅적합니다. 할머니, 우리 왔어요. 어머, 우리 손주들. 아이들이 제 품에 안기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에요. 어느 날 저는 그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50년 된 오동나무 상자.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가짜 땅 문서는 다 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 상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안에 다른 걸 넣었어요. 상자 속에 진짜 보물. 다연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 다연이 보낸 편지들. 손주들 사진.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이게 제 진짜 유산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보물이에요. 다연아. 네, 엄마. 엄마가 너한테 물려줄 땅은 없어. 돈도 별로 없고. 엄마. 하지만 엄마는 너한테 이걸 물려줄게. 저는 나무 상자를 가리켰어요. 이 안에 든 사랑과 추억들. 그리고 가족은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는 걸. 다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요. 땅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옥순아. 넌 이제 진짜 부자야. 그리고 지금, 저는 지금도 그 작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다연과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고. 돈은 많지 않지만 마음은 부자예요. 50년 동안 지키려 했던 땅은 처음부터 없었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유산은 땅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2027년 여름,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우가 찾아온 거예요. 2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현우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어요. 왜 왔니? 엄마. 죄송해요. 현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땅 생각에 눈이 멀어서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현우야.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제발. 저는 현우를 일으켜 세우고 꼭 껴안았습니다. 바보야. 엄마가 언제 널 버렸니? 엄마는 항상 내 엄마야. 현우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50년 동안 지키려 했던 땅보다 이 순간이 더 소중했습니다. 일주일 후 세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세진아, 엄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 형이 다녀갔다는 얘기 다연이한테 들었어요. 저도 엄마 뵈러 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고맙습니다, 엄마. 2027년 추석, 3년 만에 세 남매가 모두 모였습니다. 현우, 세진, 다연,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집안이 북적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외할머니,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집안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하게 웃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 식사 후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현우가 말했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세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엄마. 다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저는 새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한 가지만 말할게. 50년 전 엄마는 땅을 샀어. 그 땅을 너희한테 물려주려고 했지. 하지만 그 땅은 애초에 없었어. 사기꾼이 가져갔거든. 세 남매는 조용히 들었어요. 그 땅 때문에 우리 가족은 고생했고 싸우기도 했어. 하지만 이제 엄마는 알아. 땅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었다는 걸. 엄마, 땅이 진짜 있었으면 너희는 분명 싸웠을 거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냐고, 누구 명의로 하냐고, 그리고 가족은 돈 때문에 무너졌을 거야. 저는 새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너희 셋이 모두 여기 있잖니. 싸우고 헤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왔잖아. 이게 진짜 유산이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남편에게. 그날 밤 아이들이 다 돌아가고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옳았어요. 땅 같은 건 없어도 괜찮았어요. 우리 애들은 결국 사랑으로 돌아왔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5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땅 대신 사랑을 남겨줘서